어서 오세요. 국수 드릴까요? 충남의 허름한 골목, 낡은 국수집.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누가 봐도 거지꼴이었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기름때,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손님 하나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저 사람 좀 내보내요. 지저분해서 못 먹겠어. 그런데 국수집 주인 아줌마는 오히려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그리고 국수를 곱빼기로 내주고 돌아갈 때는 몰래 10,000원까지 쥐어줬습니다. 손동은 29, 연매출 수백억을 올리는 사업가. 그리고 이 아줌마는 26년 전 동훈을 3천만 원에 팔아버린 친엄마였습니다. 동훈은 복수하러 온 거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 여자의 본색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람이 저런 눈으로 저렇게까지 따뜻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예쁜 벚꽃 같은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1997년 충남의 한 대학병원 소아병동이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3살배기 사내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이름은 손동훈. 볼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팔뚝에는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소아암이었습니다. 병동 복도 끝 찬바람이 들이치는 비상계단에 한 여자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이름은 이점순, 동훈의 엄마였습니다. 33살 남의 집 가정부로 먹고 사는 여자에게 3천만 원이라는 수술비는 하늘의 별보다 먼 숫자였어요. 점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세제에 갈라져 갈빗대처럼 트고 있었고 손마디 사이사이에 물집이 배겨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하루에 12시간씩 남의 집 바닥을 닦고 남의 집 밥을 짓고 남의 집 빨래를 하며 번 돈을 전부 긁어 모아도 수술비의 10분의 1에도 닿지 못했어요. 점순이 가정부로 일하던 집의 안주인이 말했다. 우리가 동훈이 수술비를 내줄게. 대신 아이는 우리 호적에 올린다. 그리고 점순 씨는 절대 찾아오지 마. 동훈이 한테도 안 좋으니까. 점순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문 하나뿐이었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엄마라는 이름을 영영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이를 살릴 것인가, 아이 곁에 남을 것인가. 세상에 이보다 잔인한 선택이 있을까요? 점수는 이틀을 울었습니다. 병원 비상계단에서, 화장실 칸 안에서, 병동 복도 끝 의자에서,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침대에 누운 동훈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너무 가늘어서 살짝만 힘을 줘도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점수는 그 손을 입술에 가져다 대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마를 아이의 손등에 얹고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만 참아, 응? 아이는 알아들었을 리가 없었어요. 겨우 3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순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지자 아이가 희미하게 엄마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점순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보다 깊게 파고들었어요. 점순은 아이를 넘겼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점순의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옆에 서 있던 양부조차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점수는 도장을 찍고 내려놓은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고
입술 사이로 끊어진 숨소리만 새어 나왔습니다. 점순이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밴 낡은 이불 한 장,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양부모는 동훈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친엄마는 3천만 원 받고 웃으면서 도장 찍었어. 돈 봉투 들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양모가 처음 이 말을 한 건 동훈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밥상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반찬을 집으며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하지만 그 한마디가 8살 아이의 가슴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동훈은 밥숟가락을 든 채 멈춰버렸어요. 뭔가 무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지만 8살에는 그게 뭔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양부모는 그 뒤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동훈이 말을 안 들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밥투정을 부릴 때, 그때마다 양모는 찬물을 끼얹 뜻 같은 문장을 내뱉었어요. 3천만 원에 팔려온 주제에. 동훈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0살이 되자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었어요. 턱뼈가 아플 정도로, 잇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양부의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공장 문이 닫혔고 집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양부모는 넓은 아파트에서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거실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비가 오면 배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왔어요. 동훈은 그 방 구석에 이불을 깔고 누우며 천장에 곰팡이 얼룩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웃고 있는 얼굴 같았어요. 3천만 원 받고 웃으며 떠난 여자의 얼굴 같았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양부가 동훈을 불렀어요. 너도 이제 돈 좀 벌어와. 우리가 너한테 3천만 원을 쓴 거 알지? 그 빚 생각하면 내가 벌어오는 게 당연한 거야. 수술비를 내준 건 병원이었지만 양부모는 그 돈을 동훈에게 빚으로 씌웠습니다. 14살 소년에게요. 동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우유를 배달하고 학교가 끝나면 주유소로 달려갔습니다.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차 유리를 닦았어요. 손이 갈라져서 물만 닿아도 쓰라렸지만 동훈은 그 통증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그 숫자가 동훈에게는 복수의 무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번 돈은 전부 양부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용돈 한 푼 남기지 않았어요. 동급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동훈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원서를 쓸 때 동훈은 새벽 배송 트럭에 짐을 실었어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훈은 양부모에게 마지막 월급을 갖다 주고 반지하 방을 나왔어요. 전 재산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에 담긴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유통업에 뛰어들었어요. 남들이 잠잘 때 물건을 실었고 남들이 밥 먹을 때 전화를 돌렸고 남들이 쉴 때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잠은 4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 4시간마저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가 봉투를 들고 웃으며 돌아서는 꿈. 여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꿈에서 깨면 항상 이가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9년이 지났습니다. 29이 된 동훈은 연매출 수십억을 올리는 유통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어요. 맨주먹으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훈의 눈에서 온기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웃을 때도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항상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은 동훈을 유능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무섭다고도 했어요. 그동안 친엄마를 찾지 못한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쏟아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업을 일으키느라 숨 쉴 틈이 없었습니다. 복수할 여유 따위는 사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이 생겼고 시간이 생겼고 무엇보다 그 여자를 찾아내서 얼굴 앞에 서고 싶다는 욕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크기로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동훈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점순, 26년 전에 가정부로 일하던 여자. 찾아줘. 탐정이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충남의 작은 골목, 허름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받아든 동훈은 한참 동안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중년 여자. 동훈은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에서 아무런 감정도 읽지 않으려 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이는 동훈의 회사 비서이자 대학 시절 친구가 없던 동훈에게 유일하게 속 이야기를 터놓는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어머님 찾으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훈은 탐정 보고서를 서류 봉투에 밀어넣으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평평했어요.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싸게 팔았는지 내 얼굴 보고 후회하게 만들 거야. 제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훈의 눈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어떤 단단한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것이요. 동훈은 그날 밤 자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 주유소 알바하며 입던 점퍼였어요. 소매 끝이 달아해져 있었고 등판에는 기름 얼룩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점퍼를 입어보았어요. 29의 사업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동훈은 거울 속 자기 모습을 오래 들여다보았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 꼴로 가는 거야. 3천만 원에 아들을 팔아넘긴 여자가 거지꼴 된 아들을 보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그런데 동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3천만 원의 진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친엄마 점수는 그 돈을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국수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수가 아닌 26년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무게의 진실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동훈은 찢어진 점퍼를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충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이 깔려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동훈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국수집까지 3시간 반. 동훈은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동훈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동훈은 국수집에서 2 골목 떨어진 빈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게 앞에 내리면 거지꼴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으니까요.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에서 내린 거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동훈은 차 키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골목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고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어요. 간판도 새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철물점, 세탁소, 이불가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골목이었어요. 그 골목 한가운데 점순의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는
행복 손칼국수였어요. 글씨가 반쯤 발에 있었고 간판 모서리가 녹슬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안쪽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밖까지 흘러나왔어요. 동우는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가게 안은 67개의 테이블이 놓일 정도로 좁았어요. 벽에는 누렇게 변한 메뉴판이 붙어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 통과 빨간 고춧가루 통이 놓여 있었어요. 허름했지만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 매일 정성껏 닦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가게였어요. 구석자리에 노인 한 명이 앉아 국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좋기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얼굴에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습니다.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어 먹으며 가게 안을 편안하게 둘러보는 걸 보니 하루 이틀 온 손님이 아니었어요. 동네 단골이었습니다. 복만 할아버지였어요. 동훈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찢어진 점퍼에 기름 얼룩, 구겨진 바지,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려 놓은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며칠째 씻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테이블 하나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 손님이 동훈을 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코를 손등으로 문지르며 옆 테이블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동훈은 모른 척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점순이었습니다. 동훈은 처음으로 친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과는 달랐어요. 사진보다 더 마르고 더 작았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앞치마는 깨끗했지만 낡아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서 나무뿌리 같았어요. 59이라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평생을 몸을 갈아 넣으며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칠고 다른 몸이었어요. 하지만 동우는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어요. 가난한 척하는 거야. 3천만 원 먹고도 이런 데서 사는 건 자기가 다 써버렸기 때문이지. 동우는 일부러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비참해 보이려고요. 점순이 동훈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손님, 뭐 드릴까요? 잔치국수 할까? 칼국수 할까? 오늘 면이 잘 뽑혔어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거짓골을 한 사람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마치 깔끔한 양복을 입고 온 손님에게 말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칼국수요. 네, 알겠어요. 곱빼기로 줄게. 동훈이 곱빼기를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점순이 알아서 넉넉히 주겠다는 거였어요. 동훈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도 안 되는 거지한테 곱빼기를 퍼주면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라고. 바로 그때 아까 인상을 찌푸렸던 중년 남자 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좀 내보내면 안 돼? 지저분해서 못 먹겠어. 가게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복만 할아버지가 국수를 먹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속으로는 오히려 기대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뭐라고 하나 보자. 손님한테 밉보이기 싫으면 나를 내쫓겠지.
결국 돈 앞에서는 본색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점순의 반응은 동훈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점순이 동훈 앞에 섰어요. 등을 그 남자 손님 쪽으로 돌리고 마치 동훈을 가리듯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단호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점수는 남자가 나간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 한 그릇이 동훈 앞에 놓였어요. 양이 보통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국물 위에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고 면발은 두툼하고 고르게 썰려 있었어요. 점순이 작은 접시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겉절이 한 종지였어요. 따뜻하게 푹 끓였으니까 어서 먹어요. 그 말을 하며 점순이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 번지는 미소였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고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볼 옆에 깊은 골이 잡혔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거나 가식을 부리는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손님 앞에서 지어온 몸에 밴 웃음이었습니다. 동훈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었어요. 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맛은 대체 뭐란 말인가? 고급 식당 국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지만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렸어요. 동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물에 감정이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국수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점순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점순은 동훈의 손에 그 봉투를 슬쩍 쥐어주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다른 손님이 있었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밥값 생각하지 말고 이거 갖고 가요. 동훈이 봉투를 만져보니 안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였어요. 국수집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가게에서 거짓골 손님한테 밥도 곱빼기로 주고 10,000원까지 쥐어주는 여자. 동훈은 봉투를 쥔 채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봉투를 내려다보았어요. 구기려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위선이야. 전부 위선이야. 3천만 원에 아들을 팔아넘긴 여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라고. 동훈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구기는 것도 바닥에 버리는 것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어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빈 그릇을 치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중이었습니다. 동훈이 앉았던 자리를 닦다가 점순의 손이 멈추었어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한 자기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점순이 고개를 떨구며 기침을 했어요. 1번, 2번, 3번. 기침이 연달아 터지자 점순은 입을 손등으로 막고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서 약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알약 2개를 손바닥에 털어놓고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약을 먹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동우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등을 돌리고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점퍼 안주머니에 넣은 봉투가 걸을 때마다 가슴팍에 부딪혔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의 무게가 3천만 원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동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어요. 거짓골을 한 29살 남자의 얼굴.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라고 동우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아주 가느다란 의문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고 아들을 판 여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동우는 그 의문을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털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뿌리를 내린 생각은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국물 맛이 자꾸만 혀끝에 남아 있었고 봉투를 건네던 점순의 거칠고 갈라진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동우는 이를 악물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고속도로 위에서 동우는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다시 가야 한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 그 여자의 본색을 끝까지 파헤칠 때까지. 하지만 동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가 파헤치려는 것이 점순의 본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26년 동안 붙들고 살아온 거짓의 껍데기라는 것을요. 동우는 사흘 뒤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짓골이 아니었어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회색 점퍼에 청바지. 골목 어귀에 있는 세탁소 앞 벤치에 앉아 국수집 쪽을 바라보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려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손님이 없을 때는 어떤 얼굴을 하는지, 혹시 숨겨둔 돈으로 딴짓을 하는 건 아닌지. 동우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침 9시부터 점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유리문을 닫고 입구 앞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손으로 밀가루 덩어리를 누르고 접고 다시 누르고 그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5명, 6명. 대부분 동네 사람들인 듯 했습니다. 점수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국수를 내놓을 때마다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국물 잘 나왔어요. 반찬 더 줄까요? 동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연기를 참 잘한다. 저 여자. 점심 손님이 빠지고 오후 2시가 넘자 가게가 비었습니다. 점순이 밖으로 나와 걸레를 빨아 널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뭘 하는 건지 한참을 그 자세로 있더니 천천히 일어서며 허리를 폈어요. 일어서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있었어요. 동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정 따위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그렇게 사흘을 더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벤치에 앉아 같은 가게를 바라보았어요. 점순의 하루는 판에 박은 듯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반죽을 하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문을 닫고 화려한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가게 앞에 비싼 차가 오는 일도 없었고 누군가 점순을 데리러 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쥐고 떠난 여자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일상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동훈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돌리니 복만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철물점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다가 동훈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빗자루를 세워놓고 벤치 옆에 턱 걸터 앉았습니다. 자네 요즘 맨날 이 근처 서성이던데 그 아줌마한테 무슨 볼일이 있나? 동훈은 순간 몸이 굳었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복만 할아버지는 동훈의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국수집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어요. 그 아줌마 말이야. 한 10수년 전에 이 골목에 왔어. 동훈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온 신경이 할아버지의 입에 쏠렸어요. 처음 왔을 때 말도 거의 안 하고 눈이 반쯤 나간 사람이었지. 가게를 열었는데 손님이 와도 멍하니 서 있고 국수를 삶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저 여자 좀 이상하다고. 복만 할아버지는 철물점 쪽을 턱짓하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말을 걸었거든. 아줌마 괜찮아요? 하고. 근데 그 아줌마가 나를 보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국수집 유리문 쪽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입을 닫아버렸어. 동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할아버지는 동훈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는 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도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해. 아들 이야기도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어. 다만 가끔 가게 문 닫고 나서 유리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눈을 보면 알겠더라고. 아, 이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동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꿈틀거렸지만 눌러버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아줌마 왜 여기서 장사해요? 이 골목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다른 데로 옮기면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동훈이 무심한 척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소리를 했지. 여기보다 큰 길가에 나가면 손님이 더 올 거라고. 근데 그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 여기 있어야 한다고. 혹시 아들이 이 근처로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옮기겠다고. 동훈의 숨이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무릎을 두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빗자루를 집어들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야. 장사해서 남는 돈도 거의 없을 텐데 맨날 통장 들고 우체국을 가. 자기 밥은 국수 말아서 때우면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철물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훈은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옮기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연기야. 다 연기라고. 주위 사람들한테 불쌍한 척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뇌면서도 가슴속의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치 단단히 잠가놓은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것처럼 동훈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스며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동훈은 벤치에서 일어나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치려는데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보였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행주를 빨아짜고 다시 닦고 다시 빨아짜고 같은 동작을 묵묵히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때 점순의 손에서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무릎이 꺾이듯 휘청거렸어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점수는 벽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집어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동우는 유리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아까 점순이 테이블을 잡고 휘청거리던 모습이 눈에 박혔습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어요. 오래 앓고 있거나 몸 어딘가가 심하게 닳아버린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지만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어요.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 가지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양모가 밥상 앞에서 가볍게 내뱉던 그 한마디. 3천만 원 받고 웃으면서 도장 찍었어. 그리고 복만 할아버지가 아까 벤치에서 한 말. 아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안 옮기겠다고.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동우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26년 동안 의심한 적 없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인정하면 자기가 26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그 분노로 버텨온 모든 시간이 무너져 내리니까요. 동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제이가 받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거기 가셨어요? 동우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제이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침묵할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보며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에 동훈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어딘가 갈피를 못 잡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이야, 그 여자가 이상해. 내가 아는 거랑 안 맞아. 제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 안 맞는데요? 동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안 맞는지 자기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느낌이었어요. 3천만 원을 받고 아들을 판 여자의 삶이라고 보기에는 점순의 하루하루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고되고 너무 외로워 보였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거짓골 손님한테 곱빼기를 주고 10,000원짜리를 쥐어주고 아들이 찾아올까봐 가게를 옮기지 않는 여자라는 것. 앞뒤가 안 맞아. 동훈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한마디가 차 안에 웅웅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제이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동훈은 통화를 끊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백미러를 보았어요. 골목 끝에 국수집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점순이 혼자서 내일 쓸 반죽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자 사라졌습니다. 동우는 그 불빛이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백미러로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가슴 어딘가를 긁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를 동우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양부였어요. 동훈의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성인이 된 뒤로 양부모와는 거의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명절에 형식적으로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부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건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어요. 동훈아,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느긋하고 권위적이던 톤이 아니라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동훈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친엄마를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구나. 탐정을 고용하면서 수소문한 과정에서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양부모 주변 누군가가 귀띔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양부모가 먼저 움직였다는 건 그들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말 양부모의 집 앞에 동훈이 차를 세웠어요. 반지하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대단히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동훈이 20살에 집을 나간 뒤로 양부모는 동훈이 보내준 적 없는 돈으로 동훈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양모가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기미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동훈을 올려다보는 그 눈에는 반가움이 아니라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양부가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무릎 위를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초조한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동훈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거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양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동훈아, 내가 요즘 사람을 풀어서 뭔가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동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양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 친엄마를 찾는 거지? 동훈아, 우리가 너 안 거뒀으면 넌 고아원 갔어. 암 걸린 애를 누가 데려가겠냐? 우리가 수술비 내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재워서 여기까지 키운 거야. 양부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사를 읽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정리해놓은 목록을 읊는 것 같았어요. 동훈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어요. 양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친엄마를 왜 찾아? 그 여자는 돈만 아는 여자야. 3천만 원 받고 너를 넘긴 여자라니까.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 듣고 너한테 다시 붙으려고 할 거다. 찾지 마라. 양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훈은 그 단호함 아래 숨어 있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모의 시선이 양부에게로 잠깐 흘러간 거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동훈은 보았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그 찰나의 눈빛을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동훈이 친엄마를 만나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동훈의 가슴 속에서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날카로운 모서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걸까?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알게 되는 게 무서운 건가? 동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양부모가 올려다보았어요. 동훈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것도 화난 것도 아닌 아주 조용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양부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요. 동훈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중학생 때부터 저한테 알바시켜서 돈 가져오게 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양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어요. 양모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할 말을 찾으려는 것 같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동우는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현관을 향해 걸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양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동훈아, 그 여자를 만나면 너만 상처받아. 아버지 말 좀 들어. 아버지. 그 단어가 동훈의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동훈은 손잡이를 쥔 채 잠깐 멈추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한층을 내려올 때마다 양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따라왔습니다. 너만 상처받아. 하지만 동훈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건 그 말이 아니었어요. 양부모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던 그 순간, 그 짧은 눈빛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어요. 조용해진 차 안에서 동훈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이가 받자마자 동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누가요? 양부모. 내가 점순이를 찾는 걸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더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어. 무서워하는 눈이었어. 동우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도 더 묻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어진 뒤 동우는 한참 동안 양부모의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커튼 너머로 양부모의 그림자가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동우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요. 동우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눈앞에 어두운 도로가 펼쳐졌지만 동훈의 머릿속은 오히려 이전보다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믿어왔던 이야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실금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동훈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빛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동훈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양부모를 만나고 돌아온 뒤 동훈은 며칠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처리했지만 머릿속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서류를 넘기면서도 양부모가 서로 눈치를 살피던 그 짧은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무서워하는 눈. 동훈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거짓골로 갔을 때 점수는 곱빼기를 주고 10,000원까지 쥐어주었어요. 착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푼돈이었어요. 진짜 큰 돈을 눈앞에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 3천만 원에 아들을 팔았다는 여자가 목돈 앞에서도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동우는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었어요. 거짓골로 한 번 갔고 며칠간 골목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또 가면 점순이 얼굴을 기억할 수도 있었어요. 동우는 제이를 불렀습니다. 제이야, 부탁 하나만 하자. 제이는 동훈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짐작한 듯 했어요. 살짝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국수집에 가서 가게를 팔라고 해봐. 재개발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부동산 사장도 한 명 같이 데려가고 시세보다 3배를 부르고 돈 앞에서 그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줘. 제이는 한참 동안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제이는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사 한 명을 섭외해 충남으로 내려갔어요. 부동산 사장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럴듯한 행색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국수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뒤라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점순이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점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제이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아렸어요. 동훈에게 들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인상이었거든요. 3천만 원에 아들을 팔았다는 냉혈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국수를 파는 마음 좋은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맡은 역할이 있었어요. 감정을 숨기고 입을 열었습니다. 식사하러 온 건 아니고요. 사장님, 여기가 그 가게예요. 부동산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점순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점순의 눈이 살짝 커졌어요. 사모님, 이 일대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점순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모르겠는데요,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서류 파일을 열며 말을 이었어요. 미리 준비해간 가짜 서류들이었지만 도면과 사업계획서 양식까지 갖춰놓은 터라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 골목 일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매입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시세보다 3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 정도 조건이면 안 파시는 게 손해예요. 점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명함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간 게 보였어요. 시세의 3배. 이 허름한 골목의 작은 국수집에 붙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상상 이상의 돈이었습니다. 점순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제이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10년을 장사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낡은 앞치마와 갈라진 손마디를 보면 점순에게 그 돈은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탈출구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흔들린 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이 가게는 못 팔아요. 부동산 사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조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장사가 잘 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점순이 부동산 사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거 다 알아요. 여기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알고 좋은 조건인 것도 알아요. 점순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선이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훑었어요. 낡은 테이블들, 스테인리스 젓가락통, 벽에 붙은 누런 메뉴판, 지직거리는 형광등. 화려한 것 하나 없는 이 좁은 공간을 점순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보듯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이 가게는 내 아들한테 가는 길이거든요. 제이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내 아들이 언젠가 나를 찾으면 여기 있어야 하니까요. 내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애가 나를 못 찾잖아요. 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퍼하는 것도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제이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이 여자는 진심이구나. 연기가 아니구나. 제이는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이를 바라보았어요. 제이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제이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가게를 나왔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뒤에서 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국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오시면 꼭 드세요. 제이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대로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골목 어귀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제이는 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동훈이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이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안 팔겠다고 했어요. 동훈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시세 3배라고 했는데도 3초도 안 돼서 고개를 저었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제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점순이 했던 말을 떠올리자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이 가게는 내 아들한테 가는 길이래요. 아들이 언젠가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한다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 애가 자기를 못 찾는다고.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동훈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제이는 기다렸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늘어지듯 흘렀어요. 사장님? 제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참 뒤에 동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에 날카롭고 단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여자가 이상해. 나를 팔아먹은 사람이 맞으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동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미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한마디가 더 이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이는 꺼진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에 이마를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까 점순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했던 말이 자꾸만 귓전에 맴돌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아들한테 가는 길이거든요. 제이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중얼거렸어요. 사장님, 그 아줌마 아들이 바로 당신인 거잖아요. 물론 그 말은 동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게 안에서는 점순이 제이와 부동산 사장이 놓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쓰레기통에 넣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었어요. 명함을 다시 꺼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점순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점순은 빈 가게 안에 혼자 서서 유리문 너머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순은 가만히 서서 누군가 저 골목 끝에서 걸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건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훈은 또 그 골목에 와 있었어요. 제이를 보내고 돌아온 뒤로도 발걸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로는 그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골목 어귀 세탁소 앞 벤치에 앉아 국수집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진 시간이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점순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순의 동작이 평소와 달랐어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손이 느렸고 중간중간 멈추어 서서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순이 기침을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을 구부린 채 연달아 기침을 토해내더니 싱크대 앞에서 그대로 무릎이 꺾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유리문 밖까지 들렸습니다. 동훈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뛰었습니다.
유리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점순이 주방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옆으로 누운 채 눈을 반쯤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동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건지 자기도 알 수 없었어요. 이 여자를 미워하러 온 거잖아. 복수하러 온 거잖아.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바닥에 쓰러진 점순의 파란 입술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동우는 점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점순의 손이 바닥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마디마디가 굵고 갈라진 손. 동우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점순을 들것에 실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점순의 얼굴에 씌워졌습니다. 점순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들것에 실리면서 입을 달싹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그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알아볼 수 없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고 가게 안에 동훈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동훈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갈 때 갈아입을 옷이라도 챙겨가야 했어요. 점순에게 보호자가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동훈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이 여자는 병원에서 혼자인 거였어요. 동훈은 가게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점순이 사는 방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동훈은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방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공간이었어요. 두 평 남짓한 쪽방이었습니다. 벽에는 벽지가 곳곳에서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 물때가 끼어 있었어요. 가구라고 할 만한 건 접이식 밥상 하나와 낡은 이불 한 채뿐이었습니다. 화장대도 없었어요. 옷은 벽에 박은 못두개에 걸려 있었는데 전부 합쳐 4벌이었습니다. 앞치마 2개, 면바지 1벌, 낡은 점퍼 1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벽에 딱 하나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동훈의 시선이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승달처럼 휜 아이였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누렇게 바랬고 액자 유리에는 잠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유리 표면은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매일 닦아온 거였어요. 이 방에서 유일하게 손때가 아닌 정성이 묻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동우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낯선 아이인데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3천만 원을 받은 여자의 방이 이거라고? 동훈의 머릿속에서 26년 동안 굳건했던 무언가가 소리 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갈아입을 옷을 챙기려고 구석을 뒤지던 동훈의 손에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이불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보따리였어요. 때가 타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었지만 매듭은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무겁지는 않았지만 뭔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동훈은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 통장이 있었어요. 한 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권이었어요. 빼곡하게 쌓여있는 통장들이 보따리 안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훈은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들고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한 입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작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루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이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음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다음 것도, 그 다음 것도 전부 같았어요. 작은 금액이 매일매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동훈의 눈이 통장 표지에 적힌 글씨에 멈추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동훈이 새 구두. 다음 통장에는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 또 다른 통장. 동훈이 20살 성인식. 또 다른 것. 우리 아들 장가갈 미천. 동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쥔 손가락에 힘이 빠져서 통장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를 악물고 겨우 잡았습니다. 이 여자는 3천만 원을 받고 호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넘겼고 그 뒤로 26년 동안 자기 몸을 갈아 넣으며 아들을 위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언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냥 모은 거였어요. 새 구두를 사줄 날이 올 거라고, 성인식을 해줄 날이 올 거라고, 장가를 보내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동훈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또 다른 것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아암 병동 기부 영수증 묶음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보낸 기록.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10,000원, 20,000원. 하지만 이 가게의 수입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자기 밥을 굶어가며 떼어낸 돈이었을 겁니다. 영수증 한 장에 점순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 동훈이처럼 아픈 애들이 이 세상에 없게 해주세요. 동훈은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턱이 떨리고 코끝이 시큰거리고 눈앞이 뿌옇게 번졌어요. 그리고 보따리 맨 밑에서 접힌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통이었어요. 봉투에 넣어져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우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받을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소를 모르니까요. 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펼쳤어요. 동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를 보냈어.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엄마가 절대 안 보냈어.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동훈아, 엄마가 내가 있는 집 앞에 몰래 갔었어. 담 너머로 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거 봤어. 많이 컸더라. 엄마가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참았어. 약속했으니까.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다른 편지. 동훈아, 그 집 사람들한테 걸렸어. 엄마가 담 밖에 서 있는 걸 봤나 봐. 다음 날 가보니까 집이 비어 있었어. 이사를 갔더라.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대. 동훈아,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어. 동훈의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져 내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편지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동훈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전부 같은 말로 시작했어요. 동훈아,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전부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26년 동안 수십 통의 편지가 한 번도 붙여지지 못한 채 이쪽 방 보따리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통장과 편지를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26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분노가, 복수심이, 그 여자에 대한 증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판 게 아니었어. 동훈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린 거였어. 쪽방의 낡은 벽 사이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과 편지들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동훈은 그 빛 속에서
26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점순이 병원에서 퇴원한 건 닷새 뒤였습니다. 그 닷새 동안 동우는 1시간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통장의 메모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동훈이 새 구두,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 동훈이 20살 성인식, 우리 아들 장가갈 미천,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 동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그 글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비틀리듯 아팠어요. 동훈은 병원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간호사에게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쓰러진 거라고 했어요. 오래 쉬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동우는 간호사가 돌아간 뒤 병실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가 결국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로 들어가면 점수는 모를 거였어요. 3살 때 헤어진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그냥 낯선 남자가 병실에 들어온 것 뿐이었을 거예요. 동우는 제대로 된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점순이 가장 편안한 곳에서,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기로요. 퇴원 당일 동우는 아침부터 국수집에 가 있었습니다. 가게 뒤쪽 방을 정리해 두었어요. 쓰러지기 전에 깨진 그릇 조각도 치워놓았고 이불도 새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점순이 눈치챌까봐 너무 많이 바꾸지는 않았어요. 다만 바닥을 닦고 벽에 붙은 먼지를 털고 부엌 싱크대를 깨끗이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는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어요. 통장과 편지들을 전부 넣고 매듭을 묶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매듭을 묶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보따리에서 통장 2권과 편지 1통만 꺼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택시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섰어요. 택시 문이 열리고 점순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어요.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가운 대신 자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며칠 사이에 더 마른 것 같았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손으로 가게 벽을 짚으며 천천히 유리문 앞까지 걸어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점순이 멈추었습니다. 가게 안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동훈이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서 있었어요. 거짓골도 아니었고 감시하러 온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며칠째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수척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훈의 두 손에는 낡은 통장 2권이 들려 있었어요. 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이 동훈의 손에 든 통장 위에 박혔어요. 자기 통장이었습니다. 자기가 26년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온 아들을 위한 통장이었어요. 그걸 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건지 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훈이 한 발 다가갔어요. 통장을 점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26년 동안 모은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훈은 이를 악물고 떨림을 잡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바라보다가 동훈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어요. 낯선 남자였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에게서 뭔가 익숙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왜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동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훈은 대답 대신 통장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접힌 편지 한 통을 꺼내 그 옆에 놓았습니다. 점순의 눈이 편지 위에 멈추었어요. 자기 글씨를 알아본 거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디서? 점순의 말이 끝나기 전에 동훈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안에 입은 셔츠의 왼쪽 자락을 걷어 올렸어요. 왼쪽 배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길고 희끗한 수술 자국이 갈비뼈 아래에서 배꼽 옆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3살 때 소아암 수술을 받으며 생긴 흉터였어요. 26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 위에 영원히 새겨진 자국이었어요. 점순의 세계가 멈추었습니다. 눈동자가 흉터 위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점순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두 손이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흉터를 향해 떨리는 손이 뻗어갔어요. 손가락 끝이 동훈의 배에 닿기 직전 손이 멈추었습니다. 만지면 사라질까봐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점순의 손끝이 흉터 위에 닿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이 흉터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아주 느리게. 마치 26년 전에 자기 아들의 배 위에 있던 그 자국을 기억 속에서 꺼내 대조해 보는 것처럼요. 동훈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소리는 말이라기보다 숨에 가까웠어요. 믿을 수 없다는 눈, 믿고 싶다는 눈, 믿어도 되는 거냐고 애원하는 눈이 동훈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입술을 악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턱이 떨리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안 죽었어.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순의 무릎이 꺾였어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점순을 동훈이 두 팔로 잡았어요. 점순은 동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26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어깨만 들썩거렸어요. 하지만 금세댐이 무너지듯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이었어요. 혼자서 반죽을 치대며 삼켰던 울음, 붙이지 못한 편지를 쓰며 삼켰던 울음, 유리문 너머 빈 골목을 바라보며 삼켰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점수는 동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고 이마를 더듬고 눈물을 닦아주려다 자기 손에도 눈물이 묻어 닦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게 꿈이야? 엄마가 지금 꿈꾸는 거야?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엄마. 동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었습니다. 양모에게도 그 말을 쓴 적은 있었지만 가슴에서 올라오는 말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엄마라는 두 글자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입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복만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국수를 먹으러 왔다가 유리문 너머의 광경을 본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밖에 서서 안에서 껴안고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저 아줌마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구나.
할아버지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훈의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꺼내보니 제이였습니다. 동훈이 오늘 충남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훈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순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갔어요. 제이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통곡 소리만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전화기를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동훈이 점순의 낡은 앞치마 끈에 손을 가져갔어요. 매듭을 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벗겨주었어요. 26년 동안 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삶았던 엄마에게서 아들이 처음으로 짐을 내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갚으러 온 거 아니에요. 엄마 아들로 살려고 왔어요. 점순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짓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점순이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주름진 손끝이 이마에서 볼에서 턱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마치 3살 때 병원 침대에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쓸어주던 그때처럼요. 손끝에 26년의 기다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저녁 해가 골목 위에 길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낡은 간판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습니다. 행복 손칼국수. 그 글씨 위로 노을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오늘에서야 그 이름이 비로소 제 뜻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진실을 알고 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